빨간머리엔 두 번째 이야기. 에이벌리의 앤. 루시모드 몽고메리 지음. 정지현 옮김. 김지혁 그림. 인디고 출판. 5. 훌륭한 선생님. 그날 아침 앤은 난생 처음 자작나무 길의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한 채 발걸음을 옮겼다. 학교에 도착했을 때 교실 안은 조용하고 고요했다. 이전 선생님이 새로운 선생님 앤이 왔을 때 학생들이 얌전히 앉아있도록 일러두었던 것이다. 교실로 들어간 앤은 빛나는 아침의 얼굴들이 밝고 호기심 어린 눈동자를 하고 단정하게 줄지어 앉아있는 모습을 보았다. 앤은 모자를 벗으며 자신을 두렵고 바보 같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학생들이 모르기를, 엄청나게 떨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않기를 바랐다. 앤은 첫날 아이들에게 할 인사말을 고민하느라 어젯밤 12시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다. 힘들게 고치고 다시 쓰고 외웠다. 서로 돕고 열심히 배워야 한다는 좋은 내용이 들어간 멋진 인사말이었다. 딱 하나 문제가 있다면 지금 그 내용이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마치 1년처럼 느껴지는 10초가 흐르고 앤이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말했다. 자, 성경책을 꺼내세요. 책상 덮개가 덜커덕거리는 소리를 틈타서 앤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아이들이 성경 구절을 읽는 동안 앤은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어른의 땅으로 나아가고 있는 어린 순례자들을 살펴보았다. 물론 대부분은 앤이 익히 잘 아는 아이들이었다. 앤의 동급생들은 지난해에 졸업했지만 나머지는 전부 앤과 함께 학교를 다닌 하급생들이었다. 이번에 새로 입학한 1학년과 에이벌리로 새로 이사온 10명을 제외하고 앤은 이미 잘 아는 아이들보다 전학생들에게 흥미를 느꼈다. 물론 그들은 나머지 아이들처럼 평범한 학생일 수도 있지만 그 중에 뛰어난 학생이 있을지도 몰랐다. 생각만 해도 설레는 일이었다. 한쪽 구석 책상에 혼자 앉아있는 아이가 앤서니 파이였다. 어둡고 부르퉁한 표정의 앤서니는 적대감이 담긴 검은 눈동자로 앤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곧장 앤은 그 소년의 애정을 얻어 파이 집안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들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또 다른 구석에는 역시 낯선 아이가 아트 슬론 옆에 앉아 있었다. 들창 코에 주근깨 투성이 얼굴, 해끄무레한 속눈썹으로 둘러싸인 환한 파란색의 커다란 눈동자를 가진 쾌활해 보이는 작은 소년이었다. 돈넬 씨의 아들인 듯했다. 많이 닮은 것으로 보아 그 아이의 여동생인 듯한 아이는 통로 건너편에 메리벨과 함께 앉아 있었다. 앤은 그 아이의 옷차림을 보고 엄마가 어떤 사람일지 궁금해졌다. 그 아이는 가장자리가 풍성한 면 레이스로 장식된 빛바른 분홍색 실크 드레스를 입고 때 묻은 실내화에 실크 스타킹을 신고 있었다. 아이의 옅은 갈색 곱슬머리는 부자연스럽게 잔뜩 말린 채 자기 머리보다 더 큰 분홍색 리본이 올려 있었다. 표정으로 보아 자신의 옷차림에 매우 만족하는 눈치였다. 앤은 어깨까지 오는 비단처럼 부드러운 옅은 황갈색 머리를 한 작고 헬쑥한 아이가 아네타 벨이라고 생각했다. 아네타의 부모는 원래 뉴브리지 학군에 살았지만 북쪽으로 약 45m 떨어진 곳으로 이사했다는 이유로 에이벌리에 전학을 오게 되었다. 의자 하나에 비좁게 같이 앉은 창백한 얼굴의 세 소녀는 코튼네 아이들이 분명했다. 갈색 긴 곱슬머리에 젓갈색 눈동자를 하고 자신의 성경책 끄트머리로 잭 길리스를 새침하게 쳐다보는 꼬마 미인은 프릴리 로저슨이었다. 프릴리의 아버지는 얼마 전 두 번째 부인을 얻어서 그래프턴의 할머니 집에서 지내던 프릴리를 집으로 데려왔다. 뒷자리에 앉아 손발을 쉬지 않고 움직이는
큰 키에 부산한 소녀는 앤이 모르는 학생이었다. 나중에야 에이블리의 숙모와 살러 온 바버라 쇼라는 것을 알았다. 또한 앤은 바버라가 통로를 지날 때 자신의 발이나 다른 학생의 발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일을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앤은 맨 앞 책상에 앉은 남학생과 눈이 마주쳤을 때 천재를 발견한 것처럼 갑자기 가슴이 벅차올랐다. 앤 생각에 이 아이는 폴 어빙이 분명했다. 에이벌리의 아이들과는 다를 거라는 린드 부인의 추측은 맞았다. 아니, 앤이 보기에 폴 어빙은 그 어떤 아이와도 달랐다. 앤은 자신을 골똘히 바라보는 짙은 파란 눈동자에서 자기와 같은 영혼을 지닌 아이라는 걸 깨달았다. 앤은 폴이 10살이라고 알고 있었지만 폴은 기껏해야 8살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폴은 지금까지 본 그 어떤 아이보다 아름다운 얼굴을 하고 있었다. 호광으로 둘러싸인 밤새 곱슬머리로 에워싸인 얼굴은 정교하고 섬세하고 고상했다. 삐죽 내민 게 아니라 원래 도톰한 진홍색 입술은 보드라워 보였고 양쪽 입꼬리는 예쁘게 말려 올라가 겨우 보조개를 면할 수 있는 지점에서 끝나 있었다. 폴은 몸보다 마음이 훨씬 성숙해 보였고 사색에 잠긴 듯 진지하고 의젓한 표정이었다. 앤이 부드러운 웃음을 지어 보이자 곧바로 미소로 답했다. 마치 내면에서 불빛이 켜진 것처럼 머리에서 발끝까지 아이의 온몸이 환하게 밝아졌다. 무엇보다 그것은 의도적인 노력이나 목적이 아니라 마음에서 저절로 우러나온 웃음, 즉 보기 드물 만큼 훌륭하고 착한 성격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었다. 미소를 주고받은 앤과 폴은 첫마디를 나누기도 전에 친한 친구가 되었다. 그날 하루는 꿈처럼 흘러갔다. 앤은 나중에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떠오르지 않았다. 마치 자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기분이었다. 앤은 그저 기계적으로 수업을 했다. 아이들은 꽤 얌전히 굴었고 꾸중이 필요한 아이는 단 2명뿐이었다. 몰리 앤드루스가 귀뚜라미 2마리를 교실 통로로 몰고 가다 들켰다. 앤은 몰리를 1시간 동안 교단에 세워두었고 귀뚜라미를 압수했다. 몰리는 귀뚜라미를 압수당한 것이 더욱 심한 벌로 느끼는 것 같았다. 앤은 귀뚜라미를 상자에 담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제비꽃 골짜기에 놓아주었다. 하지만 몰리는 시간이 꽤 지난 후에도 앤이 귀뚜라미를 집으로 가져가 혼자 재미있게 가지고 논다고 믿었다.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킨 학생은 앤서니 파이였다. 앤서니는 물병에 남은 물을 오렐리아 클레이의 목 뒤에 뿌렸다. 앤은 쉬는 시간에 앤서니를 교실에 남겨두고 신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이야기하면서 신사는 절대로 숙녀의 목에 물을 뿌리지 않는다고 꼬지졌다. 교실의 모든 남학생들이 신사다웠으면 좋겠다는 말도 했다. 앤의 짧은 설교는 상냥하고도 감동적이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앤서니는 전혀 감동받지 않았다.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앤의 말을 듣고 있을 뿐이었다. 나갈 때는 버릇없게 휘파람까지 불었다. 앤은 한숨을 내쉬었지만 곧 앤서니의 애정을 얻는 것은 로마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시간이 걸리는 일임을 떠올리며 다시 기운을 차렸다. 사실 파이 집안 사람들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지는 의심스러웠다. 하지만 앤은 앤서니가 나아질 거라는 희망을 가졌다. 불만스러운 표정 뒤에 숨겨진 속마음은 오히려 착한 아이일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전부 돌아가자 앤은 녹초가 되어 의자에 앉았다. 머리가 지끈거리고 의욕이 꺾여버린 기분이었다. 사실 끔찍한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의욕이 꺾일 이유는 없었다. 하지만 앤은 무척 피곤했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결코 좋아지지 않을 거라는 쪽으로 생각이 기울었다. 좋아하지도 않는 일을 날마다 40년 동안이나 해야 한다면 얼마나 끔찍할까. 앤은 당장 교실에서 울음을 터뜨릴지 자신의 하얀 방이 있는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기다려야 할지 고민했다. 앤이 마음을 정하기 전에 딸깍하는 발소리가 들리고
현관 쪽에서 뭔가가 휙 움직였다. 앤은 낯선 부인과 마주서게 되었다. 최근에 해리슨 씨가 샬롯타운의 상점에서 봤다는 과한 옷차림의 여자 이야기가 떠올랐다. 최신 유행과 끔찍한 악몽이 정면으로 부딪힌 것처럼 보이더라니까. 그 부인은 옅은 푸른색의 여름용 실크 드레스 차림이었는데 퍼프나 프릴, 셔링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면 빠지지 않고 들어가 있었다. 머리에는 커다란 하얀색 시폰 모자를 썼는데 모자에는 다소 지저분해 보이는 3개의 긴 타조 깃털 장식이 달려 있었다. 커다란 검정색 점이 들어간 분홍색 시폰으로 된 베일이 모자의 챙에서부터 어깨까지 주름 장식처럼 매달려 있었고 뒤쪽에는 바람이 잘 통하는 색테이프 2개가 떠 있었다. 게다가 몸집이 자그마한 여자의 몸을 가득 메울 만큼 온갖 장신구를 하고 강한 향수 냄새까지 풍겼다. 난 돈넬 부인이에요. HB 돈넬. 오늘 점심을 먹으러 집으로 돌아온 우리 딸 클래리스 엘마이러가 한 말 때문에 선생님을 만나러 왔어요. 엄청나게 거슬리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녀가 입을 열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앤이 떨며 대답했다. 그날 오전에 돈넬 집안 아이들과 있었던 사건을 떠올리려고 했지만 생각나는 게 없었다. 클래리스 엘마이러가 그러는데 선생님이 우리 애들 성 돈넬을 앞글자 돈을 강조해서 발음했다고 하더군요. 셜량, 뒷글자 네를 강조하는 게 우리 성의 정확한 발음이에요. 앞으로는 이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름 철자를 틀리는 게 얼마나 기분 나쁜 일인지는 저도 잘 알고 있거든요. 이름을 잘못 발음하는 것은 훨씬 기분 나쁜 일일 거예요. 애는 웃음이 터져나오려는 것을 참으며 대답했다.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클래리스 엘마이러가 말하길 선생님이 우리 아들을 제이콥이라고 불렀다더군요. 자기 이름을 제이콥이라고 말했으니까요. 앤이 이유를 설명했다. 그럴 줄 알았어요. 뒷글자를 강조해 발음하는 돈넬 성을 가진 HB 돈넬 부인이 말했다.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으면 애들이 그렇게 생각이 없는지 모르겠다는 투였다. 그의 취향은 아주 서민적이에요. 셜리앙, 난 그 애가 태어났을 때 세인트 클레어라고 지어주고 싶었죠. 아주 귀족적인 느낌이 들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남편이 아이의 삼촌 이름을 따서 제이콥이라고 지어야 한다고 우겼죠.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셜리앙? 돈 많은 노총각 제이콥의 이름으로 결국 양보했죠. 그런데 제이콥 삼촌은 우리 아들이 5살이 되었을 때 결혼했고 지금은 아들이 3이나 있어요. 이렇게 배은망덕한 경우를 들어봤나요? 결혼식에 초대하던 걸 생각하면 뻔뻔하게도 우리한테도 청첩장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 집으로 찾아가 더 이상 제이콥이란 이름은 없다고 말했죠. 난 그날부터 아들을 세인트 클레어라고 불렀어요. 그 애가 반드시 그 이름으로 불려야 한다는 내 생각은 단호해요. 남편도 고집을 꺾지 않고 계속 아들을 제이콥이라고 부르고 있고 아이도 이해할 수 없게 그 천박한 이름을 더 좋아해요. 하지만 그의 이름은 세인트 클레어고 앞으로도 그래야만 해요. 셜량, 그 사실을 꼭 좀 기억해 주겠어요? 고마워요. 난 클래리스 엘마이러에게 그저 오해였을 뿐이라고 말 한마디 하면 바로잡을 수 있다고 했죠. 돈넬의 뒷글자를 강조해서 발음할 것, 제이콥이 아니라 세인트 클레어라고 불러줄 것 아시겠죠? 고마워요. HB 돈넬 부인이 자리를 떠난 후 애는 교실 문을 닫고 집으로 향했다. 언덕 아래에 이르렀을 때 자작나무 길 옆에 폴 어빙이 보였다. 폴은 앤에게 에이벌리 아이들이 쌀백합이라고 부르는 앙증맞은 야생난초를 한 움큼 내밀었다. 폴이 수줍게 말했다. 받아주세요, 선생님. 라이트 씨의 들판에서 꺾은 거예요. 선생님에게 이걸 드리려고 다시 왔어요. 선생님께서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또
폴은 커다랗고 예쁜 눈동자를 들었다. 저는 선생님이 좋아요. 고맙기도 해라. 앤이 향기로운 꽃다발을 받으며 말했다. 폴의 말은 마치 마법의 주문이라도 되는 듯 앤의 피로와 좌절감을 없애주었다. 앤의 가슴에서는 춤추는 분수처럼 희망이 솟아올랐다. 앤은 축복의 기도 같은 향기로운 야생 난초를 손에 들고 발걸음도 가볍게 자작나무 길을 걸어갔다. 오늘 어땠니? 마릴라가 궁금해하며 물었다. 한 달 후에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뭐라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생각들이 온통 뒤죽박죽이에요. 복잡하고 흐릿해진 기분이에요. 그래도 오늘 해낸 일은 클라피 라이트에게 A가 A라는 걸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이는 그걸 몰랐거든요. 나중에 셰익스피어나 신라곤의 밀턴이 될지도 모르는 애를 처음 가르친다니 굉장하죠? 나중에 린드 부인이 와서 앤을 격려해 주었다. 마음씨 좋은 린드 부인은 학생들을 자기 집 대문에 불러 세워놓고 새로운 선생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았던 것이다. 앤, 다들 네가 정말 좋다고 하더구나. 앤서니 파이만 빼고 말이야. 사실대로 말할 수밖에 없겠어. 그 애는 내가 다른 여자 선생님과 마찬가지로 하나도 좋지 않다고 했어. 그게 너에 대한 그의 생각이라는구나. 하지만 신경 쓰지 마라. 신경 쓰지 않을 거예요. 앤서니 파이가 저를 좋아하게 만들 거예요. 인내와 상냥함으로 그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앤의 조용한 대답에 린드 부인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글쎄, 파이 집안 사람들은 알 수가 없거든. 그 집 사람들은 정반대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지. 그리고 돈넬 부인 말인데 그 여자는 절대로 내가 돈넬의 뒷글자를 강조해서 발음하게 만들지 못할 거야. 돈넬은 앞글자를 강조해서 발음하는 거고 언제나 그랬어. 그 여자는 제정신이 아니야. 집에서 퍼그종 개를 키우는데 이름이 여왕이고 식구들과 같이 식탁에서 자기 접시에다 밥을 먹는다지 뭐니. 토마스가 그러는데 돈넬은 지각 있고 일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지만 부인 고르는 재주는 없는 것 같다더구나. (15) 방학의 시작. 학교 운동장을 둘러싼 가문비 나무들 사이로 바람이 기분 좋게 살랑거리고 나무 그림자가 한가로이 길게 드리워진 황혼역의 조용한 저녁에 애는 조용히 교실 문을 잠갔다. 애는 만족스러운 한숨을 내쉬며 주머니에 열쇠를 넣었다. 이제 한 학기가 끝났고 애는 다음 학기에도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었다. 하먼 앤드루스 씨가 회초리를 더 자주 들라고 한 것만 빼면 많은 사람들이 앤의 교육 방법에 만족했다. 이제 2달간의 즐거운 방학이 기다리고 있었다. 앤은 평화로운 기분으로 꽃바구니를 들고 언덕을 내려갔다. 앤은 봄의 첫 들꽃이 피어난 이후로 매주 꼬박꼬박 매슈의 무덤을 찾았다. 마닐라를 제외하고 에이벌리 사람들은 모두 말없고 수줍음 많고 평범하기 짝이 없었던 매슈 커스퍼트를 잊어버렸지만 매슈의 기억은 앤의 가슴에 여전히 생생했다. 언제까지고 그럴 터였다. 앤은 어린 시절 그토록 갈망하던 사랑과 연민을 처음으로 베풀어 주었던 그 자상한 노인을 절대로 잊을 수 없었다. 언덕 아래에 한 사내아이가 가문비나무 그림자가 내려앉은 울타리에 앉아 있었다. 아름답고 감수성 풍부한 얼굴에 꿈꾸는 듯한 커다란 눈동자를 가진 아이였다. 아이는 아래로 내려와 웃으며 앤을 맞이했다. 하지만 뺨에는 눈물 자국이 있었다. 선생님을 기다렸어요. 묘지에 가신다는 걸 아니까요. 저도 묘지에 가거든요. 할머니를 위해 할아버지의 묘지에 이 제라늄 꽃다발을 가져다 드릴 거예요. 보세요, 선생님. 엄마를 위해서 할아버지의 묘지 옆에 이 하얀 장미다발도 놓아둘 거예요. 엄마의 묘지에 갈 수 없으니까요. 그래도 엄마가 다 아실까요?
아이가 슬며시 앤의 손으로 손을 가져대며 말했다. 그럼 분명히 아실 거야, 폴. 있잖아요, 선생님. 오늘은 엄마가 돌아가신 지 3년째 되는 날이에요. 너무도 긴 시간인데 똑같이 마음이 아파요. 똑같이 엄마가 그리워요. 도저히 견디기 힘들 만큼 마음이 아플 때도 있어요. 폴의 목소리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렸다. 폴은 선생님이 자신의 눈에 고인 눈물을 보지 못하도록 고개를 숙여 장미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넌 아픔이 사라지길 바라선 안 돼. 엄마를 잊을 수 있을 때에도 절대 잊어버리려고 해선 안 된단다. 앤이 부드럽게 말했다. 맞아요. 제가 느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선생님은 잘 이해하시네요. 누구도 그렇게 이해하지 못했는데. 할머니도 저에게 잘해주시지만요. 아빠도 제 마음을 아셨지만 아빠가 힘들어하셔서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순 없었어요. 아빠가 한 손으로 얼굴을 가리면 전 그만해야 할 때라는 걸 알았어요. 불쌍한 아빠. 제가 없어서 얼마나 외로우실까요? 하지만 아빠에게는 가정부 한 명밖에 없었고 아빠는 가정부들이 어린 사내애를 잘 키우지 못한다고 생각하세요. 특히 아빠는 일 때문에 집을 비우는 일이 많으니까요. 엄마 다음으로는 할머니들이 낫다고요. 전 나중에 크면 아버지한테로 돌아갈 거고 다시는 떨어져 살지 않을 거예요. 폴이 아버지와 어머니 이야기를 자주 했기 때문에 앤은 마치 잘 아는 사람들처럼 느껴졌다. 앤은 폴의 어머니가 폴과 비슷한 성품이었을 것이라고 짐작했다. 아버지 스티븐 어빙은 자신의 부드러운 성품을 숨기며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되었다. 언젠가 폴이 말했다. 아빠는 쉽게 알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저도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 아빠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일단 알고 나면 정말 멋져요. 전 세상에서 아빠가 제일 좋아요. 할머니는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는 선생님이에요. 할머니를 가장 사랑해야 하는 게 제 의무가 아니라면 선생님이 아빠 다음일 텐데. 할머니는 저한테 정말 많은 걸 해주시니까요. 선생님은 이해하실 거예요. 하지만 할머니가 제가 잠들기 전까지 방에 램프를 놔두셨으면 좋겠어요. 겁쟁이가 되지 말아야 한다면서 이불을 덮어주자마자 램프를 가져가 버리시거든요. 무서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램프가 있는 게 좋아요. 엄마는 항상 옆에 앉아서 제가 잠들 때까지 손을 잡아주셨거든요. 엄마 때문에 제 버릇이 나빠졌나 봐요.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엄마들은 가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앤은 상상할 수는 있었지만 직접 알지는 못했다. 앤은 슬프게도 자신의 엄마를 생각했다. 엄마는 앤을 완벽하게 예쁜 아기라고 생각했으며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고 소년 같던 남편 옆에 너무 멀어서 찾아갈 수도 없는 곳에 묻혔다. 앤은 엄마를 기억하지 못했기에 폴이 부러웠다. 2월에 햇살이 내리쬐는 기다란 불긋한 언덕을 오를 때 폴이 말했다. 다음 주는 제 생일이에요. 아빠는 지금까지 보내주신 것보다 좋아할 만한 걸 선물로 보내주시겠다는 편지를 보냈어요. 벌써 도착한 것 같아요. 할머니가 평소와 달리 책장 서랍을 잠가 놓으셨거든요. 제가 이유를 물어보니 이해하기 힘든 표정으로 어린이는 너무 호기심이 지나치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생일이 있다는 건 정말 신나는 일이에요. 그렇죠? 전 이제 11살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보이지 않죠? 할머니는 제가 나이에 비해 작다고 하세요. 포리지를 많이 먹지 않아서라고.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할머니가 너무 듬뿍 주신다니까요. 하지만 할머니는 절대로 심술궂은 분이 아니에요. 선생님, 주일학교에서 집으로 가다가 선생님하고 기도에 대해 말한 후로 힘든 게 있으면 전부 기도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전 아침마다 먹는 포리지를 다 먹을 수 있게 해달라고 매일 밤 기도했어요. 하지만 아직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제 기도가 부족해서인지 포리지가 너무 많아서인지 잘 모르겠어요.
할머니는 아버지도 포리지를 먹고 자랐는데 확실히 효과가 좋았다고 하세요. 아버지의 어깨를 보셔야 해요. 하지만 가끔씩은 포리지를 먹기가 죽을 만큼 괴로울 때도 있어요. 폴이 한숨을 내쉬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애는 폴이 자기를 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미소를 지었다. 에이벌리 사람들은 어빙 부인이 옛날식 식단과 가르침에 따라 손자를 키운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다. 앤이 쾌활하게 말했다. 포리지 때문에 괴롭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바위 사람들은 어떻게 지내지? 쌍둥이 형이 아직도 제멋대로 굴고 있니? 폴이 힘차게 말했다. 당연히 그래야죠. 만약 그러지 않으면 제가 자기와 어울리지 않을 거라는 걸 알거든요. 정말 사악하다니까요. 노라가 황금 부인에 대해 알게 되었니? 아니요. 하지만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제가 동굴에 간 걸 본 것 같거든요. 하지만 알게 돼도 상관없어요. 몰랐으면 하는 건 오직 노라를 위해서니까요. 노라가 기분 상할까 봐요. 하지만 굳이 꼭 알아야겠다면 어쩔 수 없죠. 내가 저녁에 너와 함께 바닷가에 가면 나도 바위 사람들을 볼 수 있을까? 폴이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선생님은 제 바위 사람들을 볼 수 없을 거예요. 저만 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선생님은 선생님의 바위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선생님은 그럴 수 있는 분이에요. 저처럼요. 폴이 다정하게 앤의 손을 꽉 쥐며 덧붙였다. 선생님, 그런 사람이라는 게 정말 멋지지 않아요? 정말 멋지구나. 앤이 빛나는 회색 눈으로 역시 빛나는 파란색 눈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앤과 폴은 둘 다 알고 있었다. 상상력이 시야를 탁 트이게 해준다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인지. 두 사람은 그 행복한 땅에 이르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계곡과 개울 옆에 기쁨의 장미가 영원히 시들지 않는 꽃을 피우고 구름이 맑은 하늘을 어둡게 하지 않으며 달콤한 종소리가 음정이 맞지 않는 소리를 내지 않는 그곳. 상냥한 기운이 넘쳐나는 그곳. 태양의 동쪽, 달의 서쪽에 있는 그 땅의 위치를 안다는 것은 시장에서 살 수도 없고 값을 매길 수도 없는 귀중한 지식이다. 그것은 태어날 때 선한 요정들이 준 선물이고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기억 속에서 지워지거나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이다. 상상 없이 궁궐에 사는 것보다 상상의 땅을 마음에 담고 다락방에 사는 것이 훨씬 나았다. 에이벌리의 묘지는 늘 그랬던 것처럼 풀로 뒤덮여 쓸쓸했다. 당연히 개선회는 묘지를 눈여겨보고 있었다. 프리실라 그랜트는 최근에 개선회 모임이 있기 전에 묘지에 관한 서류를 읽었다. 조만간 개선회는 이끼 낀 낡은 나무 판자 울타리를 깔끔한 철책으로 바꾸고 풀을 깎고 기울어진 기념물도 똑바로 세울 계획이었다. 애는 가져온 꽃을 매슈의 묘에 놓아둔 후 헤스터 그레이가 잠든 포플러 나무 그늘이 있는 구석진 곳으로 갔다. 애는 봄 소풍 이후로 쭉 매슈의 묘를 방문할 때마다 헤스터의 묘에도 꽃을 놓아두었다. 애는 전날 저녁에 버려진 작은 정원에 가서 헤스터의 하얀 장미를 꺾어왔다. 이 꽃을 가장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앤이 부드럽게 말했다. 앤이 계속 그곳에 앉아있을 때 풀밭으로 그림자 하나가 불쑥 나타났다. 앤이 고개를 들어보니 앨런 부인이었다. 그들은 함께 집으로 걸어갔다. 앨런 부인의 얼굴은 5년 전 앨런 목사가 에이벌리로 데려온 소녀 같은 신부의 얼굴이 아니었다. 혈색과 젊음의 곡선이 사라지고 눈과 입 주위에 가느다란 주름이 생겼다. 마을 묘지의 자그마한 묘 때문이기도 했고 최근에 생긴 것은 어린 아들의 병 때문이었다. 이제는 다행히 나았지만. 하지만 앨런 부인의 보조개는 예뻤고
눈은 여전히 맑고 밝고 진실했다. 얼굴에 소녀 같은 아름다움은 사라졌지만 대신 부드러움과 강인함이 생겼다. 방학이 기대되겠구나, 앤. 묘지를 떠나며 앨런 부인이 물었다. 앤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달콤한 사탕을 굴리는 것처럼 음미할 거예요. 이번 여름은 정말 멋질 것 같거든요. 우선 모건 부인이 프린스 에드워드 섬에 오실 예정인데 프리실라가 여기로 부인을 모셔올 거예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레요. 즐거운 시간 보내길 바란다, 앤. 넌 1년 동안 열심히 일했고 잘했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여러모로 문제도 많았는걸요. 작년 가을에 마음먹었던 것도 하지 못했고요. 제 이상에 따라 살지 못했어요. 누구나 그렇지. 하지만 앤, 로엘은 실패가 나쁜 게 아니라 낮은 목표가 죄다라고 말했지. 이상을 가지고 그것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해. 절대로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이상이 없다면 인생은 정말 구차해질 거야. 이상이 있어야 삶이 멋지고 위대해지지. 이상을 잃지 마렴, 앤. 앨런 부인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앤이 살짝 웃으며 말했다. 노력할 거예요. 하지만 제 이론의 대부분은 내려놔야 해요. 처음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는 정말로 멋진 이론들이 있었는데 하나씩 포기하고 말았거든요. 아이들을 체벌해선 안 된다는 것까지 말이지. 앨런 부인이 짓궂게 놀리듯 말하자 앤의 얼굴이 붉어졌다. 전 앤서니를 때린 저를 절대 용서하지 못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이야. 그 앤 맞을만 했어. 그의 생각도 마찬가지고. 그 이후로 그 애는 말썽을 부린 적이 없고 그 애도 너 같은 선생님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지. 여자는 쓸모없다는 녀석의 고집스러운 생각이 사라졌고 넌 그의 사랑도 얻게 되었잖니? 앤서니가 맞을 만한 짓을 했다고 해도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만약 그게 단지 그 애에게 주는 벌이라고 생각해서 침착하고 신중하게 그 애를 때렸다면 이렇게 마음에 걸리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사실 저는 화를 참지 못해서 그 애를 때렸어요. 그것 때문이에요. 저는 그게 정당했는지 아니었는지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 애가 그럴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전 똑같이 했을 테니까요. 그게 창피한 거예요. 누구나 실수를 한단다. 그러니 더 이상 생각하지 말거라. 실수를 후회하고 실수에서 교훈을 얻어야 하지만 계속 마음에 담아두는 건 좋지 않아. 저기 마차를 탄 길버트 플라이스구나. 방학이라 집에 왔나 보네. 너희들 공부는 잘 되어가니? 아주 잘 되고 있어요. 오늘 저녁에 베르길리우스를 끝내기로 했어요. 20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그 다음에는 9월까지는 공부를 쉴 거예요. 대학에 갈 생각이니? 모르겠어요. 마릴라 아주머니의 시력은 지금보다 나아지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더 이상 나빠지지 않을 거라니 감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쌍둥이도 있잖아요. 제 생각에는 아이들의 삼촌이 데려가지 않을 것 같아요. 대학이 바로 눈앞에 있을지도 모르지만 저는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갔고요. 생각해봤자 속상하니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요. 애는 오팔색으로 물든 저 멀리 지평선을 꿈꾸는 듯이 바라보았다. 난 내가 대학에 갔으면 좋겠구나, 앤. 하지만 못 간다고 해도 속상해하지 마라. 어디에 있든 우리는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니까. 대학은 그걸 좀 더 쉽게 해줄 뿐이지. 무엇을 얻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집어넣는지에 따라서 넓어지기도 하고 좁아지기도 하지. 인생의 풍요로움과 가득함에 온 마음을 여는 법만 배운다면 인생은 풍요롭고 가득해. 여기에서도 그 어디에서도. 앤이 생각에 잠긴 채 말했다.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요. 전 감사할 게 아주 많아요. 너무 많죠. 제 일과 폴 어빙, 사랑스러운 쌍둥이, 그리고 모든 친구들, 사모님. 전 우정을 무척 감사하게 생각해요. 우정은 인생을 무척 아름답게 만들어줘요. 앨런 부인이 말했다. 진정한 우정은 정말로 도움이 된단다. 그리고 우리는 그 우정을 잊지 말아야 해. 절대 진실하지 않은 모습으로 우정을 더럽혀선 안 돼. 우정이라는 말이 가끔 진짜 우정이 아니라 그저 친한 사이 정도로 타락하는 게 두려운 일이지. 맞아요. 거티파이와 줄리아벨의 우정이 그래요. 두 사람은 무척 가깝고 어디든 같이 다니지만 거티는 항상 뒤에서 줄리아에 대한 험담을 해요. 다들 거티가 줄리아를 질투한다고 생각해요. 누가 줄리아를 비판할 때마다 즐거워하거든요. 그걸 우정이라고 부르는 건 우정에 대한 모독이에요. 서로의 좋은 모습을 보려고 하고 자기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게 진짜 우정이잖아요. 그러면 우정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될 거예요. 앨런 부인이 미소 지었다. 우정은 정말로 아름답지. 하지만 언젠가는 앨런 부인이 갑자기 말을 멈추었다. 하얀 이마와 꾸밈없는 눈동자, 활기찬 모습의 앤이 보였다. 어른보다 여전히 소녀에 가까웠다. 앤의 가슴은 지금까지 우정과 포부에 대한 꿈만 자리하고 있었다. 앨런 부인은 아름다운 꿈을 깨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는 앞날을 기약하며 하려고 했던 마지막 말을 그대로 남겨두었다. 26. 모퉁이에서 토마스 린드는 살아온 모습과 마찬가지로 죽을 때도 조용하고 야단스럽지 않게 생을 마감했다. 토마스의 아내는 다정하고 인내심 많고 지칠 줄 모르는 간병인이었다. 레이첼은 남편이 건강할 때는 남편의 굼뜨거나 유순한 성격에 화를 내기도 했다. 하지만 남편이 병에 걸리자 절대로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고 불평 한마디 없이 그 누구보다 부드럽고 능숙하게 밤을 새면서 남편을 간호했다. 해질 무렵 아내가 옆에 앉아 굳은 살이 박인 손으로 남편의 늙고 여윈 손을 잡고 앉아 있을 때 토마스가 아내에게 무심코 말했다. 당신은 좋은 아내였어, 레이첼. 참 좋은 아내였어. 남겨줄 게 없어서 미안하오. 하지만 애들이 당신을 돌봐줄 거요. 다들 엄마를 닮아서 똑똑하고 유능한 애들이니. 좋은 엄마, 좋은 여자. 그러고 나서 토마스는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골짜기의 뾰족한 전나무 위로 하얗게 새벽이 다가올 때 마릴라가 가만히 동쪽 방으로 들어와서 앤을 깨웠다. 앤, 토마스 린드가 죽었다는구나. 방금 그 집 일하는 애가 알려주고 갔다. 난 바로 레이첼한테 가봐야겠구나. 토마스 린드의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 마릴라는 이상하게도 정신이 팔린 모습으로 집안을 돌아다녔다. 가끔씩 무슨 말을 하려는 듯 앤을 쳐다보다가도 고개를 저으며 입을 꽉 닫는 것이었다. 차를 마신 후 린드 부인을 만나러 다녀온 마릴라는 앤의 방으로 들어왔다. 앤은 학생들의 숙제를 검사하고 있었다. 린드 아주머니는 좀 어떠세요? 좀 차분해지고 안정을 찾았어. 마릴라가 앤의 침대에 앉으며 대답했다. 이것은 마릴라가 평소와 다르게 흥분했음을 알려주는 행동이었다. 마릴라의 생활 규칙에 따르면 정돈해 놓은 침대에 앉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행동이었다. 하지만 아주 외로워하고 있어. 엘리자는 오늘 집으로 돌아가야 한대. 아들이 아파서 더 오래 있을 수 없다는구나. 숙제 검사를 다 하고 린드 아주머니 집에 가서 얘기를 좀 나눠야겠어요.
오늘 밤에 라틴어 장문을 공부하려고 했지만 나중에 해도 돼요. 마릴라가 갑자기 물었다. 길버트 블라이스는 가을에 대학에 가려는 모양이더구나. 너도 대학에 가는 게 어떻겠니, 앤? 앤이 놀라서 고개를 들어 쳐다보았다. 물론 그러고 싶어요, 마릴라 아주머니. 하지만 불가능해요. 가능할 것 같구나. 난 항상 내가 대학에 가야 한다고 생각했어. 내가 나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치 않았다. 마릴라 아주머니, 전 집에 남아있는 걸 유감스러워한 적이 한 번도 없는걸요. 전 행복했어요. 지난 2년간은 정말 즐거웠어요. 그래. 나도 내가 만족스러워하며 지냈다는 걸 알아. 하지만 그런 문제가 아니야. 넌 공부를 계속해야 해. 내가 저축해놓은 돈으로 레드몬드에서 1년은 공부할 수 있고 주식으로 나오는 돈으로 1년 더 가능할 거고 장학금 같은 것도 있고 말이다. 네, 하지만 전 갈 수 없어요, 마릴라 아주머니. 물론 아주머니의 눈이 나아지긴 했지만 혼자서 쌍둥이를 돌보시게 할 순 없어요. 손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나 혼자 쌍둥이를 돌보지 않아도 돼. 바로 그 문제를 너랑 의논하고 싶구나. 오늘 밤에 레이첼하고 긴 이야기를 나눴다. 앤? 지금 레이첼은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고 있단다. 남은 재산이 별로 없어. 8년 전에 서부로 떠난 막내 아들이 자리 잡을 수 있게 농장을 담보로 빚을 내서 도와줬나 보더라. 그 뒤로 겨우 이자만 갚아온 모양이야. 그리고 토마스의 병 때문에 이래저래 돈도 많이 들어갔지. 농장을 팔아야 하는데 여기저기 빚을 갚으면 남는 게 거의 없을 것 같다더구나. 레이첼은 아무래도 엘리자와 함께 살아야 할 텐데 에이벌리를 떠난다니 생각만 해도 레이첼에게는 가슴 아픈 일이지. 그 나이 여자가 새 친구를 사귀고 관심사를 찾기가 쉽지 않거든. 앤? 레이첼하고 이 얘기를 나누다 보니 나하고 같이 살자고 하면 어떨까 싶더구나. 하지만 레이첼에게 말하기 전에 너하고 먼저 의논해야겠다고 생각했지. 레이첼이 나하고 같이 살게 되면 넌 대학에 갈 수 있을 게야. 내 생각은 어떠니? 앤이 멍해져서 말했다. 전 누가 달을 따다 준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린드 아주머니하고 같이 사는 문제는 마릴라 아주머니가 결정하실 일이에요. 정말로 괜찮으시겠어요? 린드 아주머니는 좋은 분이고 친절한 이웃이지만 하지만 단점도 있다는 말을 하려는 게지. 그래, 물론 그렇지. 하지만 레이첼이 에이벌리를 떠나는 걸 보느니 훨씬 나쁜 단점이라도 참을 수 있을 것 같구나. 레이첼이 무척 보고 싶을 테니까. 레이첼은 나한테는 하나밖에 없는 가까운 친구야. 레이첼이 없으면 난 무척 힘들겠지. 우린 45년 동안 이웃에 살았지만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 물론 옛날에 레이첼이 너더러 촌스러운 빨간 머리라고 해서 내가 달려드는 바람에 딱 한 번 싸울 뻔한 적은 있지만 기억나니, 앤? 앤이 후회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연히 기억나요. 그런 일은 잊지 못하는 법이잖아요. 그 순간 레이첼 아주머니가 얼마나 미웠는지. 그러고 나서 내가 레이첼이 사과하게 만들었잖니. 넌 정말 이제 다루기 힘든 애였어. 난 널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몰라서 어리둥절하고 당혹스러웠지. 매슈 오라보니가 널 더 잘 이해했어. 매슈 아저씨는 뭐든지 이해하셨어요. 애는 매슈 아저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면 늘 그렇듯 부드럽게 말이 나왔다. 레이첼하고 나는 전혀 부딪히는 일 없이 지낼 수 있을 거야. 두 여자가 한 집에서 잘 지내지 못하는 이유는 한 부엌을 쓰면서 서로 참견하기 때문이거든. 레이첼이 여기서 살게 된다면 북쪽 지붕방을 침실로 쓰고 손님방을 부엌으로 쓰면 되지. 우린 손님방이 필요 없으니까. 레이첼이 거기에 난로하고 필요한 가구도 들여놓으면
간섭받지 않고 마음 편하게 살 수 있겠지. 물론 자식들도 있으니 먹고 살 수 있을 게다. 그러니 나는 레이첼한테 방만 내주는 거지. 그래, 앤, 내 생각에는 괜찮을 것 같구나. 그럼 린드 아주머니한테 말해보세요. 저도 린드 아주머니가 떠나는 건 싫어요. 레이첼이 여기서 같이 살게 된다면 너도 대학에 갈 수 있을 게다. 레이첼이 옆에서 내 말벗도 해주고 쌍둥이한테 내가 못하는 일들을 해줄 테니까. 그러니 내가 대학에 못 갈 이유가 없어. 애는 그날 밤 창가에 앉아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다. 기뻐해야 할지 섭섭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길모퉁이에 이른 것이었다. 그 모퉁이 너머에 오색무지갯빛 희망과 미래를 가진 대학이 있었다. 하지만 애는 모퉁이를 돌아가려면 좋아하는 수많은 것들을 뒤로 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지난 2년간 너무도 사랑하게 되어버린 사소한 할 일들과 흥미거리들. 애니 거기에 쏟은 열정 덕분에 그것들은 아름답고도 기쁜 일들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애는 학교도 그만두어야만 했다. 애는 바보 같은 말썽쟁이들까지 포함해서 모든 학생들을 사랑했다. 폴 어빙만 생각해도 과연 레드먼드가 꼭 가야 할 곳인지 의문이 들었다. 애니 달을 향해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지난 2년 동안 자그마한 뿌리들을 많이 내렸어. 내가 자리를 떠나면 작은 뿌리들은 많이 아플 거야. 하지만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마릴라 아주머니 말씀대로 못 갈 이유가 없으니까. 내 꿈을 펼치기 위해서는 작은 뿌리들을 털어버려야만 해. 애는 다음날 사표를 냈다. 린드 부인은 마릴라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눈 후 초록지붕집에 같이 살자는 제의를 고맙게 받아들였다. 하지만 여름 동안에는 자기 집에서 살기로 했다. 농장이 가을이나 되어야 팔리고 그 전까지 정리해야 할 일도 많았다. 린드 부인이 혼자서 한숨을 쉬었다. 초록지붕집처럼 도로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살 거란 생각은 못 해봤는데, 하지만 초록지붕집도 예전만큼 세상과 동떨어져 사는 건 아니지. 애는 친구가 많고 쌍둥이가 있어서 활기차니까. 어쨌든 에이벌리를 떠나느니 우물바닥에서 사는 게 낫지. 이 두 가지 소식은 발빠르게 퍼져나갔고 해리슨 부인의 등장을 제치고 가장 사람들 입에 자주 오르내렸다. 몇몇 사람들은 마릴라 커스버트가 린드 부인에게 너무 성급하게 같이 살자고 했다며 고개를 갸우뚱했다. 사람들은 두 사람이 잘 지내지 못할 거라고 했다. 둘 다 자기 식대로 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암울한 예측을 해댔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조금도 걱정하지 않았다. 마릴라와 린드 부인은 서로의 책임과 권리를 분명하게 정하고 이해했으며 제대로 지킬 생각이었다. 린드 부인이 단호하게 말했다. 난 마릴라 일에 참견하지 않을 거고 마릴라도 내 일에 참견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쌍둥이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기꺼이 하겠어요. 하지만 데이비의 질문에 대답해 주겠다는 약속은 못해요. 난 백과사전도 아니고 필라델피아 변호사도 아니니. 그런 점에선 앤이 많이 그리울 거예요. 마릴라가 건조하게 말했다. 앤의 대답도 데이비의 질문만큼 이상할 때가 있어요. 쌍둥이는 틀림없이 앤을 그리워할 거예요. 하지만 데이비의 끝없는 호기심 때문에 앤의 장래를 희생시킬 순 없어요. 데이비가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하면 어린애는 입 다물고 조용히 있는 거라고 말해줄 거예요. 나도 그렇게 자랐으니까. 물론 그게 요즘 애들을 교육시키는 방법만큼 좋은 방법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린드 부인이 웃으며 말했다. 앤의 방법이 데이비한테는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데이비가 새로운 애가 됐으니까요. 마릴라도 수긍했다. 못된 애는 아니에요. 내가 쌍둥이를 이렇게 좋아하게 될지 나도 몰랐어요. 어쨌든 데이비는 레이첼하고도 잘 지낼 거예요. 그리고 도란의 사랑스러운 아이예요.
하지만 뭐랄까 좀 그러니까 단조롭다고요? 그렇죠. 린드 부인이 받아쳤다. 모든 페이지가 똑같은 책처럼 말이에요. 도라는 착하고 믿음직한 여인으로 자라겠지만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할 거예요. 별로 흥미롭진 않지만 편안하게 어울릴 수 있는 사람 말이에요. 길버트 블라이스는 앤이 학교를 그만두었다는 소식에 순수하게 기뻐한 유일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학생들에게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일이었다. 아네타 벨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발작을 일으켰다. 앤서니 파이는 기분을 풀기 위해 남자애들에게 괜한 시비를 걸어 싸웠다. 바버라 쇼는 밤새 울었다. 폴 어빙은 할머니에게 일주일 동안 포리지를 먹지 않겠다고 반항했다. 먹을 수가 없어요, 할머니. 아무것도 먹지 못할 것 같아요. 마치 목에 커다란 혹이 생긴 것처럼요. 제이콥 돈넬이 쳐다보고 있지 않았다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울었을 거예요. 하지만 침대에 누우면 전 분명 울 것 같아요. 내일 아침에 눈이 붓는 건 아니겠지? 그러면 좀 마음이 풀릴 텐데. 하지만 어쨌든 포리지는 먹을 수 없어요. 할머니, 이 일을 이겨내려면 온 힘을 모아야 하기 때문에 포리지를 먹으려고 애쓸 힘이 남아있지 않을 거예요. 아, 할머니, 그 예쁜 선생님이 떠나면 어떡해요? 밀티 볼턴은 제인 앤드루스가 새 선생님으로 올 거래요. 물론 앤드루스 선생님도 좋겠죠. 하지만 앤셜리 선생님만큼 이해심이 많진 않을 거예요. 다이애나 역시 이 모든 일을 비관적으로 받아들였다. 다이애나가 슬프게 말했다. 내년 여름은 몹시도 쓸쓸할 거야. 어느 날 해질 무렵 달빛이 은빛 깃털처럼 벚나무 가지 사이로 쏟아져 내리고 앤의 동쪽 지붕방에 꿈결처럼 부드럽고 환한 빛이 가득했다. 앤은 창가에 놓인 낮은 안락 의자에 앉아 있었고 다이애나는 침대에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아 있었다. 너와 길버트도 떠나고 없을 테고 앨런 목사님 부부도. 샬럿타운에서 앨런 목사님을 오라고 하는데 물론 받아들이시겠지. 너무해. 겨울 내내 목사 자리가 비어있을 거고 마을 사람들은 잔뜩 줄지어선 목사 후보자들의 설교를 들어야 할 테니까 그중 절반은 별 볼 일 없을 거야. 앤이 단호하게 말했다. 어쨌든 이스트 그래프턴의 백스터 씨는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백스터 씨는 여기로 오고 싶어 하지만 항상 우울한 설교만 하거든. 벨 아저씨가 그러는데 백스터 씨는 구식 보스파 목사래. 하지만 린드 아주머니는 백스터 씨한테는 소화불량 말고는 아무런 문제도 없대. 부인이 요리를 별로 잘하지 못하나 봐. 린드 아주머니는 3주에 2주는 시큼한 빵을 먹어야 하는 남자의 신학에는 뒤틀린 구석이 있을 수밖에 없대. 앨런 사모님은 여길 떠나게 되어 마음 아파하고 계셔. 결혼하자마자 이곳으로 왔을 때 마을 사람들이 전부 친절하게 대해주어서 평생 사귄 친구를 떠나는 느낌이래. 그리고 여기에 아기의 무덤도 있잖아. 아기의 무덤을 두고 어떻게 떠나야 할지 모르시겠대. 겨우 3개월밖에 안 된 작은 아기인데 엄마를 그리워할까봐 걱정된다고. 지혜로운 사모님은 목사님께는 그런 말을 하지 않으시겠지만 사모님은 매일 밤 목사관 뒤쪽 자작나무 숲을 지나 공동묘지로 가서 아기한테 자장가를 불러주셨대. 어제 매슈 아저씨의 무덤에 일찍 핀 들장미를 놓아두러 갔다가 사모님한테 다 들었어. 난 내가 에이벌리에 있는 동안은 아기 무덤에 꽃을 갖다 놓겠다고 약속드렸어. 그리고 내가 없을 때는 틀림없이. 다이애나가 진심을 담아 말했다. 내가 할게. 당연히 내가 해야지. 그리고 앤, 널 대신해서 매슈 아저씨 무덤에도 꽃을 놓아둘게. 아, 고마워. 그렇지 않아도 너에게 물어보던 참이었어. 헤스터 그레이의 무덤에도 그렇게 해줄래? 제발 헤스터 그레이의 무덤에도 꽃을 놓아줘. 난 헤스터 그레이에 대해 많이 생각하고 상상해서 이상할 정도로 헤스터가 진짜처럼 느껴지거든. 난 서늘하고 조용하고 푸른 구석의 작은 정원에서 헤스터를 생각해.
봄날 저녁에 빛과 어둠이 바뀌는 그 마법의 시간에 그 너도밤나무 언덕으로 올라가는 상상을 해. 헤스터가 놀라지 않도록 발끝으로 살금살금 말이야. 그곳의 정원은 옛날 모습 그대로고 6월의 백합과 철 잃은 장미들이 있고 작은 집은 덩굴로 뒤덮여 있어. 자그마한 헤스터 그레이가 거기 있지. 부드러운 눈동자와 바람이 헝클어진 검은 머리로 백합의 손가락 끝을 대보고 장미들과 비밀스런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돌아다니지. 난 살그머니 앞으로 나가서 헤스터에게 양손을 내밀며 말하는 거야. 헤스터 그레이, 나랑 같이 놀지 않을래요? 나도 장미를 사랑하거든요. 우리는 함께 낡은 벤치에 앉아서 이야기도 하고 상상도 하고 아름다운 침묵을 함께 나누기도 하는 거야. 그러다 달이 떠오르면 난 주위를 돌아봐. 갑자기 헤스터 그레이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덩굴로 뒤덮인 작은 집도 없고 장미도 없어. 풀바디로 6월의 백합이 스놓인 쓸쓸하게 버려진 정원만 남아있지. 벚나무 사이에서 바람은 너무도 슬프게 한숨을 쉬고 있고 난 그게 꿈인지 생시인지 알 수 없게 된단다. 다이애나는 침대 머리맡으로 기어가 등을 기댔다. 해가 저물었을 때 그런 으스스한 이야기를 듣는다면 등 뒤에 뭔가가 있다는 상상이 절로 되기 때문이다. 너랑 길버트가 떠나면 개선이가 시들해질까봐 걱정돼. 다이애나가 우울해하며 말했다. 조금도 걱정할 거 없어. 개선이는 이제 튼튼하게 자리 잡았는걸. 특히 어른들이 발벗고 나선 후로는. 올여름에 사람들이 잔디밭과 오솔길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생각해봐. 그리고 난 레드먼드에서 지켜보다가 내년 겨울에 보고서를 써서 보낼 거야. 다이애나,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 그리고 지금 내가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즐겁게 보낸다고 해도 섭섭해하지 마. 떠날 때가 되면 전혀 기쁘지 않을 거야. 앤이 꿈나라에서 현실로 돌아와 힘차게 말했다. 기뻐해도 괜찮아. 넌 대학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거고 좋은 친구들도 잔뜩 사귀게 될 테니까. 앤이 생각에 잠긴 듯 말했다.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으면 좋겠어. 새 친구가 생기면 인생이 훨씬 즐거워질 테니까. 하지만 내가 아무리 새 친구를 많이 사귄다고 해도 오래된 친구들만큼 좋아지진 않을 거야. 특히 검은 눈동자에 보조개를 가진 한 소녀보단 말이지. 그게 누군지 알겠니, 다이애나? 다이애나가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레드몬드에는 똑똑한 여자애들이 많을 거야. 난 곰곰이 생각만 하면 별로 어리석게 행동하진 않지만 이따금 알겠다라고 말하는 바보 같은 시골뜨기 여자애일 뿐이야. 아, 지난 2년은 정말 너무나 즐거웠어. 하지만 난 내가 레드몬드에 가게 된 걸 진심으로 기뻐하는 사람을 알아. 앤, 지금부터 진지한 질문을 하나 할게. 화내지 말고 진지하게 대답해줘. 너 혹시 길버트한테 관심 있니? 물론 친구로서는 당연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그런 건 아니야. 앤이 차분하고 단호하게 말했다. 또 앤은 자기의 대답에 진심이 들어있다고도 생각했다. 다이애나는 한숨을 쉬었다. 앤에게서 다른 대답이 나오기를 바랐기 때문이었다. 앤, 넌 결혼할 생각은 전혀 없니? 아마도 언젠가 진짜 짝을 만난다면. 앤은 꿈꾸는 표정으로 달빛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하지만 진짜 짝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 다이애나가 고집스럽게 물었다. 아, 난 분명 알아볼 수 있을 거야. 뭔가가 나한테 말해줄 테니까. 내 이상형이 어떤지 너도 알잖아, 다이애나. 하지만 이상형은 변하기도 하는걸. 내 이상형은 변하지 않을 거야. 난 이상형에 맞지 않는 남자한테는 도무지 관심이 생기지 않아. 만약 그런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어떡할 거야? 앤이 명랑하게 대답했다.
그럼 평생 노처녀로 살아야지. 노처녀로 죽는 게 가장 힘든 죽음은 아닐 테니까. 전혀 농담하고 싶은 기분이 아닌 다이애나가 말했다. 아, 물론 노처녀로 죽는 건 어렵지 않아. 힘든 건 노처녀로 살아가는 동안이지. 난 그게 싫을 거야. 물론 라벤더 아주머니처럼 될 수만 있다면 노처녀로 사는 것도 괜찮겠지. 하지만 난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을 거야. 난 45살이 되면 지독하게 뚱뚱해질 거야. 날씬한 노처녀한테는 로맨스가 생길 수도 있지만 뚱뚱한 노처녀한테는 그럴 기회가 없을 거라고. 아, 그러고 보니 생각났어. 3주 전에 넬슨 에킨스가 루비 길리스한테 청혼했대. 루비가 나한테 다 말해줬어. 루비는 넬슨하고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거야. 넬슨하고 결혼하면 그 집 어른들하고 잘 지내야 할 테니까. 하지만 루비 말로는 넬슨의 청혼이 너무도 아름답고 낭만적이어서 반하고 말았대. 하지만 성급하게 결정하고 싶지 않아서 일주일만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대. 그리고 이틀 뒤 넬슨 어머니의 바느질 봉사회 모임에 갔는데 그 집 응접실 탁자에 에티켓에 관한 모든 것이란 책이 있더라는 거야. 루비는 그 책에 청혼과 결혼에 관한 에티켓이란 부분을 봤을 때의 심정을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대. 넬슨이 청혼한 말이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나와 있더라는 거야. 루비는 집으로 가서 넬슨한테 가차없는 거절 편지를 썼대. 루비 말로는 그 후로 넬슨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아들이 강에 몸을 던지지 않을지 걱정되어서 돌아가며 감시했다나 봐. 하지만 루비 말로는 걱정할 필요가 없대. 청혼과 결혼에 대한 에티켓이란 부분에 거절당했을 때의 방법도 나와 있는데 강에 몸을 던진다는 내용은 없다는 거야. 그리고 루비는 윌버 블레어가 문자 그대로 자기 때문에 말라가고 있을 지경이지만 자기도 어쩔 수 없다는 거야. 앤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한 몸짓을 보였다. 이런 말 하기 싫지만 의리 없는 것 같아서. 하지만 난 이제 루비 길리스가 싫어. 에이벌리 학교와 퀸스턴 문학교에 다닐 땐 루비가 좋았는데 물론 너하고 제인만큼 좋진 않았지만 말이야. 하지만 루비는 작년에 카모디에 있으면서 많이 변한 것 같아. 그것도 아주 많이. 다이애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알아. 길리스 집안의 특징이 나타나는 거니까 루비도 어쩔 수 없지. 린드 아주머니가 그러는데 길리스 집안 처녀들은 걸음걸음이나 대화에서 오로지 남자 생각뿐이라는 게 티가 난다는 거야. 정말 루비는 남자 얘기뿐이야. 남자들이 자기한테 무슨 칭찬을 했고 카모디에서 남자들이 자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런 얘기 말이야. 그런데 이상한 건 남자들이 정말로 그런다는 거야. 다이애나는 다소 화가 난 듯이 시인했다. 어젯밤 블레어씨 가게에서 루비를 만났는데 새 애인이 생겼다고 귓속말을 하더라. 난 누구냐고 물어보지 않았어. 분명 내가 물어보기를 바랐을 텐데. 루비가 항상 원하는 건 그런 거야. 너도 기억하겠지만 루비는 어릴 때도 나중에 결혼하기 전에 남자친구를 수십 명 사귀면서 최대한 즐겁게 지낼 거라고 했잖아. 루비는 제인하고 참 달라, 그렇지? 제인은 정말로 현명하고 숙녀다운데. 거기에 비하면 제인은 보석이지. 앤도 같은 생각이었다. 하지만 앤은 몸을 앞으로 숙여 자기 베개에 놓인 통통한 다이애나의 손을 부드럽게 두드리며 덧붙였다. 하지만 세상에 나의 다이애나 같은 사람은 없어. 다이애나, 우리가 처음 만난 날 너희 집 정원에서 영원한 우정을 맹세한 거 기억나니? 우린 그 맹세를 지킨 거야. 한 번도 말다툼하거나 서로 냉정하게 대한 적이 없으니까. 내가 날 사랑한다고 말한 날 느꼈던 짜릿함을 난 평생 잊지 못할 거야. 난 어린 시절 내내 외로웠고 정에 굶주려 있었어. 지금에야 내가 얼마나 외로웠고 정에 굶주렸는지 깨닫고 있어.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 않았고 옆에 있어주려고 하지도 않았지. 나한테 그 이상한 꿈속의 삶이 없었다면 정말로 비참했을 거야. 꿈속에서는 그렇게 바라던 친구와 사랑을 얻는 상상을 할 수 있었으니까.
하지만 초록지붕집에 온 후로 모든 게 바뀌었어. 그리고 널 만난 거야. 내가 준 우정이 나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모를 거야. 줄곧 따뜻하고 진실한 사랑을 준 내가 지금 생각해도 고마울 뿐이야. 다이애나가 흐느꼈다. 난 언제까지나 널 사랑할 거야. 그 누구도, 그 어떤 여자애도 내가 널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하지 못할 거야. 내가 결혼해서 딸을 낳으면 앤이라고 이름을 지을 거야.